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 생산 지연을 둘러싸고 엔비디아와 TSMC 간 불화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고성이 오갔다고도 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동맹을 이어온 두 회사 간의 균열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전망 김선영 대표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빨리 수율을 올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정말 쉽게 예를 들면 앞에 물고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내 낚싯대 어디 갔지? 내 낚싯대 빨리 가지고 와. 딱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AI 반도체 열풍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파운드리 기업이죠. TSMC의 이 AI 동맹 간에 균열이 좀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995년도부터 제가 알기로 95년도부터 30년 정도를 지금 계속 파트너십을 맺어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일단 엔비디아가 최근에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싶어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현재 엔비디아가 최신 칩보다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게임용 칩을 제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컨택을 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두 기업 간의 대화가 해당 칩을 그래서 얼마에 줄 수 있어? 삼성 니들 얼마에 줄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고 삼성은 같은 세대인데 5세대인데 TSMC보다 우리가 한 20, 30% 싸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진짜 삼성전자가 수율을 어느 정도 맞췄다 봤을 때 똑같은 어떤 세대에서 이제 칩을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분명히 TSMC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싼 가격에 분명히 칩을 제시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때 되면은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AMD나 퀄컴이나 나머지 모든 기업들이 싸게 해준다고 똑같은 퀄리티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수율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커버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두 기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995년도부터 30년 동안 파트너십을 유효해 왔습니다. 근데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요가 폭증한 이후에 첨단 칩 AI 칩을 전적으로 TSMC한테 맡겨왔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 정도 치하면 사실 해줄 법도 싶은데 TSMC한테 전용 라인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TSMC가 거절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사실 올해 우리 한국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올해 한 13년 차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넘어가는 이제 파트너십 유지한 회사한테 우리 거 좀 해줄 수 있어라고 하면 보통 다 해주거든요. 근데 30년이나 했는데 이거 갖다가 하지 않았다는 거는 TSMC가 뭔가 좀 배짱을 튕기고 있나? 어차피 니들 아니어도 우리는 지금 AMD나 퀄컴 같은 많은 이제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배짱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근데 오랜 파트너십도 사실 깨질 수 있는 제일 좋은 요건이 물이 들어온 상황이 되면 알 수 있거든요. 물이 들어온 상황에서 오랜 파트너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요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런 거 깨지는 경우를 저도 제법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이런 비슷한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쉽게 말하면은 TSMC 입장에서는 굳이 엔비디아 아니어도 우리는 AMD도 있고 퀄컴도 있고 되게 많은 고객들이 우리한테 다 만들어달라 하기 때문에 너희들 거 만들어줄 시간 없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특별 대우할 생각 없다는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례로 지난번에 블랙을 생산 과정에서 그때 설계 오류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TSMC랑 이제 엔비디아가 서로 양쪽 탓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게 이 설계 오류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게 모든 언론들은 다 그때 엔비디아를 때렸는데 이건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계 오류 넘기고 설계도를 넘기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TSMC가 이걸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캐치를 못하고 오히려 대량 양산 직전에 이걸 TSMC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는 TSMC도 문제가 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막 치거니 받거니 하면서부터 남 탓을 하고 있는데 남 탓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삼성이 그 기간 동안에 수율만 좀 맞춰주게 되면은 고개를 풀로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게임칩 어떤 예를 들어드렸지만 20, 30% 정도 싸게 삼성이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어차피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충분히 삼성한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TSMC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해주면은 AMD라든지 퀄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 깔아줘야 되니까 전용 라인을 그게 조금 부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이 30년이나 파트너십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 충분히 부탁을 해볼 수 있었죠. 그렇죠. 저는 좀 최대 고객인데.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안 했다는 거는
좀 배짱 장사죠. 제가 봤을 때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가 됐든 콜테스트 통과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술이 문제라는 건데 수율을 맞춰가지고 요거 시장에서 뭐 3분기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다가 이미 물 건너갔고 네. 연내 가능성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콜테스트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좀 다른 시각을 말씀드렸는데 콜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삼성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 바꿔보세요. 콜테스트와 뒤에 수율에 맞춰서 이제 매출이 있는데 콜테스트 통과는 제가 봤을 땐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수율인데 삼성 입장에서는 콜테스트 통과됐어요라고 이제 얘기하고 주가 올려놨는데 그래서 오케이 나중에 그럼 니들 얼마나 매출 받았는데 근데 TSMC는 SK하이닉스는 이만큼 받았는데 삼성이 요만큼 받았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너희들도 마이크론이랑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주가 또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주가 커버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 입장에서 이 콜 테스트를 넘어가지고 수율이 맞춰졌을 때 아마 언론으로 통해서 공시를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고 수율, 결정적으로 이제 수율인데 수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물리적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부어도 물리적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 4분기에 될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금부터는 좀 여유롭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 이제 판, 즉 이제 HBM4 그리고 이제 인하 공정 이하로 들어왔을 때 어떤 그 이후의 판은 삼성전자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누를 때마다 계속 매수 전략 맞아요. 지금 도망갈 시점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속 매수를 하시고 내년을 오히려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해 전망 틀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대로 무너질 기업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그대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믿습니다. 삼성전자 6만 원이 강력한 하단 지지선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점유율이 하반기 들어서 조금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는지 남인호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분야에서는 매출 2위입니다. 1위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슬라가 되겠죠. 그동안 테슬라는 전기차 분야에서는 50%가 넘는, 즉 과점을 넘는 매출했는데요. 금년 들어서 2분기 연속으로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현대차도 받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지금은 넘버2고 앞으로도 넘버2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 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 할인 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혼다라든가 니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GM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경쟁력 때문에 조금 시장 점유율이 약간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얘기는 이렇게 돌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 세계 매출 자동차 1위, 2위, 3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1위는 일본의 토요타일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3위가 아마 현대차지 않을까 싶은데. 네, 2위는 모르시죠? 네, 2위는 어딘가요? 네, 2위는 독일의 폭스바겐 되겠습니다. 토요타가 1000만 대, 폭스바겐 850만, 그리고 우리 현대 기아가 685만입니다. 정말 예능계는 참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지금 전기차 분야에서 2위가 위협받는다 그래가지고 너무 염려하실까봐 이 말씀 드립니다. 현대 기아는 놀라운 기록을 냈습니다. 자그마치 세계 10위권 밖에 있던 자동차사가 불과 5년 만에 넘버3로 등극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업황 호전은 계속 이어질 걸로 기대합니다. 언제까지? 내년도까지. 즉 2025년도까지는 자동차사의 업황은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특히 현대차의 영업 매출 어떻습니까? 작년에 15조 넘었죠. 올해도 아마 15조 넘을 걸로 기대하고 앞으로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현대차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 계좌의 10%는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제가 오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종가 23만 5천 원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22만 원대에 진입하면 물량을 좀 늘리시고 반대로 28만 원대 근처 가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게 어떤가? 즉 22만 원대에 사시고 28만 원대 근접 가시면은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투자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계속해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경쟁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자, 계속해서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전거래일 원전주가 급등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런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에는 김성준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서 이제 아마존까지 SMR 개발에 이렇게 합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그러한 덕분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8%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변압기를 비롯한 전선주까지 일제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아마존의 투자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엑스에너지라는 회사의 지분 투자와 그리고 그 설비 투자까지 해서 6,800억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이 SMR 관련된 기술 개발 업체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 DL, ENC와 같은 회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또 이들 종목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전날에는 구글이 이제 그 카이로스 파워와 함께 이제 그 전력 공급 구매 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또 이제 지난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1위 원전 업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 이제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사고로 가동 중단 중이었었던 3마일 섬에 있었던 원전 재가동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관련된 섬에 또 변압기까지도 발주가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향 그 전력은 이제 SMR이 상당히 최적화됐다라는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SMR의 장점은 기존의 원전보다 우라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 그래서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최근 미국 내에서도 관련주들이 크게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단점을 굳이 꽂자면은 이게 아직은 설계 도면상에만 있는 그런 설비죠. 이게 가장 빨리 완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 2030년경에 이제 완공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 원전도 이제 공기가 좀 늦어지거나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더 작기 때문에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더 빠른 공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실제 가동되고 있는 SMR은 없다는 것들이 현재 실제 이제 공사로 이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제는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외에서도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의 조정은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보여져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활용한 그런 이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정 이후에는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전 충분히 현재 이런 기대감들이 워낙에 미국의 전력 부족은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제 부상이 되는 것들이 그냥 일시적인 테마에서 끝나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저는 이런 투자들이 실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그렇게 길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조정은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2030년 이후까지 일시적인 테마는 아니라는 얘기죠. 소형 원전, 도심 인근에도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원전, 전력 같이 갑니다. 요즘 전력 많이 쓰이죠. 장기적으로도 성장이 전망되는 고수요 산업이란 평가. 그래서 빅테크들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따라가 보기를 추천한다. 이렇게 지금 김성준 이사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바이오 테마가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이기도 하고요. 어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유한양행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요즘 사고팔고 많이 하시는 HLB 이거 다 일제히 하락하긴 했습니다. 회전율 상위 종목에 이런 바이오 기업들 이름이 많이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일단 손창현 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시장이 좀 강하면 일단 보유를 해서 끝까지 좀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사고팔고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관련주들이 최근에 더 그런 부분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나 정책적인 스탠스도 계속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좀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한 우호적인 그 스탠스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이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CDMO 관련된 기업들과 더불어서 CMO, CRO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수급이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 집중화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어제 기준으로 6조 정도 됐는데 시장이 좀 좋았을 때는 10조 이상을 기록을 했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쪽으로 계속 집중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바이오 쪽으로도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를 이제 부양을 할 만한 주도주가 아직 뭐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회전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더라도요.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던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코스닥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알테오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냐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역시나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별 가리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이제 3분기 실적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에 뭐 민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적 대비했을 때 못 간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되레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차별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도 결국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거기에 위고비가 이제 판매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보면 결국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옥석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생각보다 이 AI 반도체 쪽이 어제 보시면 HBM 기준으로 종목들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관련돼서도 이 전력 인프라 쪽이나 HBM, AI 반도체 쪽이 좋기 때문에 이런 쪽이 다시 주도로 부각이 되면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관심주로 한 종목은 이제 동아ST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약품과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런 거를 또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주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날씨는 흐리지만 시장은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연이은 투자 붐에 원전과 전선 관련주 흐름이 견주하죠. 이에 하나증권은 효성중공업을, 키움증권은 LS에코에너지를 꼽으며 목표가 상향에 나섰고요. 녹십자가 신약의 힘으로 구조적인 턴어라운드에 돌입했다고 분석하며 21만 원의 목표가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KB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정상화를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며 목표주가 내려잡았고요. 전방산업 수요 둔화를 고려해서 대덕전자의 실적과 목표가 하향 조정한 보고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효성중공업 리포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효성중공업에 대해 분기 마진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40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현재 이익률이 높은 전력 부문에서 점차 해외 매출이 확대되는 등 우상향 추세가 뚜렷해질 거라고 내다봤고요. 본사와 미국 공장의 증설이 내년에 이어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적 성장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거라고 예상하며 중공업 부문의 이익률이 두 자릿수대로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고요. 해외 수주와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안정적인 마진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빙그레 보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오늘 빙그레에 대해 해외 진출 가속화 등 매출 확대를 위해 마케팅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익 개선 효과의 희석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고요. 목표가는 14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빙그레의 3분기 실적은 매출 4,605억 원, 영업이익은 643억 원을 예상했는데요. 매출의 경우 유난히 무더웠던 성수기 날씨 효과와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견조한 매출 성장 달성할 거라고 전망했고요. 영업이익은 성수기 시즌의 마케팅 지출 확대 그리고 수출의 해상 운임비 증가 등으로 지난 2분기에 이어서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향후의 주가는 선제적인 비용 집행에 따라서 수출 성과에 의해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판단했고요. 실적 가시화 이전까지 당분간 횡보세가 이어질 거라고 진단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신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매력의 통신주에 대한 매수세를 강화하면서 보유 한도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급 상황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공공적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서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49%까지로 그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뭐 100% 사도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49% 거의 근접하고 있어요. 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48%까지 왔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42%, LG U+도 38%까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실적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이제 앞으로 저금리 상태에서 고배당이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통신주 투자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연말에 이제 고배당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죠. 12월 말까지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요. 투자 비중은, 통신업종 투자 비중은 10%가 적정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KT 같은 경우가 42,800원, SK텔레콤 55,000원인데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긴 좀 부담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약 5% 정도 조정을 보이면 그때 배당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 거의 뭐 49% 가까우니까 외국인들이 추가로 이제 사기가 조금 안 살 거다. 이런 전망도 지금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인가요? 그게 이제 바로 고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KT라든가 SK텔레콤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사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우리가 매수를 너무 급하게 꼭 오늘 사야 된다. 이런 마음은 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배당주 관심이 많으시죠? 특히 찬바람 불 때는 배당주 이런 말도 증시 경험도 있습니다. 계절적 수요 또 금리 인하기라는 거시경제 환경이 통신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그동안에 불을 지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하지만 배당 매력도는 여전히 높은 만큼 연말 포트폴리오 구성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방산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대가 많이 크시죠. 특히 현대로템 주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전일장에서 장중에 67,500원까지 뛰기도 했는데 항상 우리가 방산주 좋다고 말만 하면서 못 사는 분들 꽤 많으신데 방산주 전반적인 전략 김성준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최근에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모두에서 방산 3사가 지금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최근 부진한 시장 속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무엇보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미국의 대선 이후에 그동안 다소 조금은 억눌려 있었던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발 다시 한번에 또 이제 전운이 좀 감도는 그런 부분이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그 분위기가 센티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 2차 계약뿐만 아니라 사실 연내에 루마니아 K2 전차 계약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사실 루마니아는 내년으로 좀 미뤄진다라는 그런 좀 소식도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폴란드 2차 계약도 지난 1차 계약에 버금가는 수준의 수주가 지금 기대가 된다는 점들, 이로 인해서 3분기 실적까지 기대가 되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마침 다음 주에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7월에 미 해군과 테스트에서 뭐 100% 명중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원래 이게 내년으로 미뤄지는 수주였는데, 미 해군 쪽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어서 이게 연내 수주도 가능하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분할 재상장 이후에 최근 지난 9월 달에 대규모 또 증설까지 또 단행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금 이 방산 쪽에 열을 좀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 방산 3사 모두 다 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좀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11월 MSCI 편입이 거의 기정사실화될 정도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LIG 넥스원도 좀 유력한 편입 후보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수급적으로 플러스의 요인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20일 폴란드 대통령의 국빈 방문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실적 흐름이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주 모멘텀 계속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잠정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3,321%나 증가했는데요. 자세한 실적 상황 김선영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실적 저도 발표된 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증가했나라고 싶어가지고 한번 뜯어봤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사실 들더라고요. 한미반도체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YOY로 30배가 넘게 증가하면서 1980년에 창사 이후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실적 발표된 건 여러분 수치는 아실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왜 이렇게 잘났나 봤더니 역시나 이제 HBM에 이제 자주 쓰이는 열압착 TC 본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서멀 컴프레셔라고, 여러분 아마 그 아이들이랑 이제 블럭놀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HBM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블럭을 보시면 이제 여기 잘 맞춰야지 쭉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오케이, 그럼 쌌는데 그럼 싼 게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거 안 틀어지게 하는 게 TC 본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 한미반도체가 현재 전 세계 HBM 1위인 SK 하이닉스의 독점으로 이제 TC 본더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요 TC 본더 같은 경우는 이제 HBM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는 방식인데, 이걸 구멍을 뚫습니다. 1024개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기를 안 흐트러지게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수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매출에 충분히 좀 기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제 좀 TMI를 드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반도체 TC 본더 쓰고요. 그럼 삼성 거 어디 거 쓰는데 일본의 도레이랑 네덜란드의 베스트 제품 씁니다. 뭐 해외 거 써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제품을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 기준 이제 세계 1위죠. 이제 SK 하이닉스가 관계가 일단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품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차세대 6세대인 HBM4의 생산용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 개발까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내년까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HBM4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 되게 재밌겠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경쟁 구도가 내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HBM 하면 꼭 필요한 TC 본더를 하는 한미반도체니까 실적이 제가 봤을 때 꺾일 일은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TC 본더 경쟁사가 될까 말까 했던 한화정밀기계 어제 조금 더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이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덕분에 한미반도체 기술력이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님,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뭐 아무래도 TSMC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미국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그 엔비디아 실적이 나름 이제 주가가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내도 이제 HBM을 기준으로 한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 위주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나 다른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얼마만큼 좀 반응을 하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호전 업종과 그리고 실적 부진한 업종에 대한 차이도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도요타와 더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로봇 관련주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반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옵티머스 로봇 택시와 로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와 거기에 있어서의 대항마로 현대차와 도요타도 경쟁 관련된 로봇을 만들었다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봐야 할 뉴스까지 체크하고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